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형식을 넘어 실질을 잡고 가기가 주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혼을 거부하시는 분이요. 이혼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패소 판결을 받으니까 저한테 이걸 항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의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이혼 거부를 왜 하시느냐. 이분은 생각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 이런 상담이 제가 많거든요. 나는 귀책 배우자가 아니다. 자, 민법에 보면 귀책주의를 정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귀책 배우자가 아니다. 근데 내가 귀책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들을, 상대방은 물론 원고는 A는 나한테 억지 귀책을 주장하였으나 내가 논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다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이혼을 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다 생각한다. 항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심 패소 판결은 확인했지만 아직 판결문 또 확인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상태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소송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심 소송이. 1심 소송이 한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뭐 가사조사도 다 했었고, 이렇게 다 하셨대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A가 나는 이혼을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B의 입장은 아까 어때요? 나는 귀책이 없다, 논리적으로 다 반박했다는 거지만, 제가 가정법원 판사님의 생각을 유추해 보자면, 아이고 A가 B가 그렇다고 때렸다거나 바람을 폈다거나 큰 귀책은 없지, 그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1심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이나 내가 시간을 주었다.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뭐 부부 상담이든 가사조사도 다 절차를 진행해 주었다. 근데도 A가 이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이혼,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한 것이, 결혼을 한 것이 그렇다고 노예 계약은 아니지 않느냐, 귀책이 없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인 관계가 계속 다투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2년이나 지났으면 파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귀책을 넘어서 파탄이 됐다는 관점에서 판사님이 이혼을 판결했겠죠. 판결했을 겁니다. 본질은요, 실질은 그러한 이유에서 판단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그때 이 판결문은 당사자도 안 보고 저도 안 봤지만, 이 판사님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A가 주장했던 그 약하디 약한 귀책 사유들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된다. 따라서 혼인 파탄이 됐으니까 나는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혼을 시키겠다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오신 B분한테 판결문을 보시면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왜? B는 A가 주장하는 귀책 논리를 형식적으로 깨는 거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형식적으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귀책 논리를 다 깼는데 왜 이혼이 됐냐는 거지. 근데 만약에 판사님이 1심 판결문에다가 A가 주장하는 귀책이 약하지만 이런 거 다 인정된다라고 만약에 써져 있으면은, 이 B분이 본질을 안 보고 자꾸 형식에 매이면은 그 귀책 사유를 적시해 놓은 걸 보고 나는 이것만 깨면은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시면은 큰 오산이다. 큰 오산이다. 제가 판결문 또 보지도 않았지만 그 판결문에 설령 본인이 다 반론했다고 생각하는 그 귀책 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그건 판사의 본심이 아니다. 판사의 본심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고, 가사조사도 다 해줬다는 것이고,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다 떨어져서
진행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A 한쪽이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두고 형식을 맞춰준 것이다. 그래서 A가 주장하는 귀책 사유가 일부 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적시하면서 이혼 판결을 썼을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진짜로 이혼을 거부하는데 그 형식,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만 깨겠다는 식으로 해서 항소를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항소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B 입장에서는 아직 A와 관계 회복 여지가 남았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도 A와 시간을 벌면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하시겠다라면 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판결문을 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적혀 있는 그 귀책 논리들을 내가 뭐 형식적인 것들을 반론하는 취지의 항소를 하는 거는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고 큰 의미도 없겠다. 이혼을 설령 거부한다고 해서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배우자가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가지고 혼인관계가 거의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2심 판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A를 설득해 가지고 본인이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 아닌 이상으로는 항소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보시면은 형식에 매이면은 이게 이혼 소송에서는 판사님의 판결문 내지는 변호사의 변론 과정에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혼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재산분할에서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상담을 할 때 혼인기간이 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쪽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결혼할 때 산 거를 A, B가 있는데 결혼할 때 산 거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A가 단골 18번으로 주장하는 건 뭐예요? 특유재산. 이거는 내가 총각 때부터, 내가 처녀 때부터 들고 있던 재산이잖아요. 배우자랑 관련이 없어요. 내 특유재산으로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숭펑 빼주세요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혼인기간이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특유재산으로 빠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제가 의뢰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게 특유재산으로 빠집니다라고 설명을 안 해요.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기여도율을 낮춰보자. 특유재산을 우리가 하기는 하겠지만, 특유재산으로 숭펑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A 의뢰인하고 사건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저 역시도 소송 과정에서 이거에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특유재산을 숭펑 빠지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는 형식은 제가 이거 특유재산으로 숭펑 빠집니다 주장은 하였지만 항상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사건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질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은 아마 특유재산으로 제가 판사라면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기여도율이 뭐 80% 가깝게 뭐 90%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본질을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주장은 편하죠. 그냥 특유재산하고. 근데 이거 특유재산으로 이렇게 주장해놓고 이게 빠질 거야. 안 빠지면 그만. 변호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 내가 결혼할 때 총각 때 샀으니까 단순 논리죠. 뭐 10년을 들고 있었든 100년을 들고 있었든 이건 영원히 나의 특유재산이야. 나 그런 판례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숭펑 빠질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추가적으로 뭐 누가 덜 벌었고 더 벌었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형성을 했고 뭐 B가 뭐 재산 탕진을 했고 이런 거를 치열하게 안 다투어 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 형식적인 생각, 그 의뢰인과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한 변호사가 계산했을 때는 이게 숭펑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결을 받아보면 어때요? 완전히 뒤집히는 판결이 나오죠. 이것도 제대로 안 다퉜기 때문에
기여도율이 50% 가깝게 나온 판결을 만약에 받았다. 이러면은 이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에 도출되었으니까. 제가 예시로 지금 최근에 난 판결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건 우리 기여도율이 78%가 나온 피고를 제가 대리했고, 피고 기여도율이 78%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똑같이 이 사건도 우리가 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 특유 재산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은 했죠. 주장은 했지만 진짜로 이게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숭펑 빠질 거란 계산을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니고 특유 재산을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그런 재산의 형성 과정, 유지 과정을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분할 비율 자체를 80%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로 78%가 나온 사례입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보시면은 제 의뢰인이 여자분이었는데, 피고였는데, 피고가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경제활동도 병행한 점 해야 되는데, 판사님 판결문에서 잘못 썼어요. 기여도율은 78%를 피고라고 해놓고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해서 오타가 났어요. 하지만은 판결문에도 오타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여도율, 실질적으로 피고 기여도가 78% 부분이 오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사건이고 그대로 판결 받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두 번째 항에 보시면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형성에 피고 측의 기여가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피고는, 우리는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특유재산으로 숭펑 빠져야 됩니다 주장했겠죠. 하지만 빠지지는 않고 그것이 고스란히 기여도율로 가만히 돼서 78%의 기여도를 판단받을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런 지금 말씀을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변호사는 이 실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의뢰인분한테 혼인기간 10년, 7년, 8년 됐는데 특유재산 주장했는데 그게 그냥 당연히 특유재산 빠질 겁니다. 이런 단순 논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특유재산 주장은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여도율을 최대한 이런 퍼센테이지로 타겟해 가지고 가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을 펴봅시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중요하고, 선임 단계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은 의뢰인분은 상담을 할 때 실질적인 내용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대충 내가 어느 정도로 가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쓴 서면을 보면 특유재산으로 숭펑 빼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당사자분이 이게 숭펑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여도율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이걸 주장하는 거구나 실질 내용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빠지지 않고 기여도율이 나왔을 때 당사자가 이게 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습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왜 공장식 여러 사람이 이게 쪼개진 변론을 하는 곳에 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혼소송은 형식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자료를 실질은 한 3천만 원을 받겠지 생각을 해도 5천만 원을 청구해 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하는 곳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5천만 원 청구해 놨으면은 5천만 원을 받겠거니 여기 A 변호사가 담당하고 요 과정은 B 변호사가 담당하고 요 과정은 C 변호사가 바톤 터치 하듯이 넘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무도 이 실질이 어떻게 나올지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 그냥 5천만 원 청구해 놨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재산분할도 그냥 결혼할 때 내가 들고 온 아파트다 특유재산 주장해서 숭펑 빼달라 주장해 놨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 실질을 들여다봐서 특유재산으로 빼야 됩니다 주장은 하였으나 아마 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 막 찾아가지고 변론을 한다든지,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A의 부모님이 돈을 넣었다. 넣었을 때 그러면 이게 대여금이냐 아니면은 A를 위한 기여금이냐 이런 걸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부모님한테 갚아줘야 될 채무다 이래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채무로 빠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채무를 동시에 내가 부모님한테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숭풍 빠져야 됩니다.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빠지지는 않고 기여도율을 해서 감안해 달라고 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변호사 끝까지 이 사건의 실질을 계속 알고 있어야지 그 실질에 맞는 변론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그 서면에 써져 있는 형식적인 내용에만 매여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소송이 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항상 이 실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보면은 사건의 중간에 이 사건의 쟁점이 뭐고 이 사건의 실질이 뭐고를 항상 제가 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실질은 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6.5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형식적으로 보면 10억하고 6.5억이니까 이건 합의될 여지도 없는 거죠. 하지만 실질을 보고 있으면은 7억하고 6.5억이니까 합의가 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합의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특히 이혼 소송은 형식하고 실질이 다른 경우가 변론 과정에서도 판결문에서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실질을 볼 수 있어야지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실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